자, 그 다음에 이제 입지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입지론에 관한 부분인데, 이론에 대한 건 대표적인 이론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상업 입지론 안에 가면은 이 상권에 관한 이론이 있죠. 그래서 레일리하고 이 허프에 대한 계산 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실상 요 이론에 대해서는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는 편이에요. 이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구별을 하시고 20회 이후로 나온 거는요. 23회, 25회 때 얘네가 한 번씩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20회 이후로는 언급되진 않았는데, 다만 이 고립국 이론에서 뭐가 도출이 되냐면 지대가 도출이 되죠. 위치 지대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지대론 쪽에서는 이제 인용을 했다는 얘기죠. 지대론 쪽에서 계산 문제라도 한번 인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개에 관련된 이제 기본적인 이론하고 계산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되고 있느냐, 뭐 그런 정도로만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음 주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휴가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자, 그러면 그 1번에 대한 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2번 문제 보시면 튀넨의 입지론과 지대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거기 보시면은 그 2번에 입지 경쟁으로 인해서 이제 입지지대가 발생을 하고요. 도심에서 지가는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가는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저기 뭐예요? 그 튀넨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은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이 있죠. 네, 그 내용에 대한 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대한 표현은 조금 그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보게 되면 3번에 이제 섞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도심으로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입지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입지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게 튀넨의 이 위치지대 개념을 보게 되면요. 튀넨은 지대 발생 원인을 어디에 기초해서 봤냐면 시장으로부터의 무슨 차이가,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게 결국 무슨 차이가 된다. 수송비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이제 기초해서 지대론에 대한 논리를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튀넨의 지대 논리는 뭐냐면요. 리카도의 차익지대 아시죠? 네, 리카도의 차익지대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에다 뒀어요? 기초를. 비옥도에 둔 거죠. 비옥도. 그럼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옥도가 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 이거예요. 그 지대의 차이는 여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 위치의 차이. 도심으로부터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발생하겠어요? 수송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뭐를? 수송비를 뺀 게 지대인데, 이 사람의 논리는 비옥도가 똑같으면은 요게 일정하다고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옥도가 똑같으면 생산성이 다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대는 결국 어디에 의해서? 요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심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뭐가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가. 그럼 뭐가 싸지겠어요? 지대가 싸지겠죠. 그럼 토지 사용량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죠. 근데 도심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뭐가 절약이 돼요? 수송비가 절약이 된 만큼 뭐가 올라가겠어요? 지대가. 그러면 땅값이 비싼 곳은 땅을 많이 사용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좁은 면적의 토지를 사용해도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작물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안쪽에서는 집약적 농업이, 외곽 나가면은 무슨 농업이, 조방적인 농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4번 지문에 대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위치에서 배우신 거예요. 토지의 위치의 가치 있죠. 위치의 가치를 과거의 농업사회 때는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고 봤겠어요? 비옥도. 근데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접근성에 의해서 토지의 위치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요거 위치 개념할 때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기본적인 거는 그래도 용어 조금씩 해두세요. 나중에 또 자료 정리하면은 그 각 단원별로 요거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시험 입학하면은 이제 자료가 드리면 그거를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걔만 딱 봐도 그 시험상에 가도 그 제목이 탁 나오면은 여기에 관련된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었지라는 것들을 바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풀고 그죠?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그죠? 기분 좋게 월요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불행한 사태가 있으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죠? 이 더운 때. 그렇잖아요. 어? 요즘도 후회 많이 되시죠? 내가 미쳤지 하필이면 왜 이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그죠? 예? 네,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알 만큼은 다 알잖아요. 소문은 나기는 다 났고 내가 직접 말은 안 했고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이미 다 퍼진 거죠. 쭉 해갖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다 모르고 있겠지라는 게 그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럼 뭐 다른 방법 뭐 있겠어요. 그냥 깔끔하게 돼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여부는 한번 확인 한번 하셔야 돼요. 그죠? 여부는 그게 필요할 테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저기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는 만큼에 대한 문항수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서 평균점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3군데는 평균이 나왔어요. 3군데는 평균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실체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으면 틀림없이 결석률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그죠? 뭐 간단하게 모였을 때 한번 해야 되죠. 모였을 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공업 입지론에 보게 되면요. 거기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의 이점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표현할 때는 배보 있죠. 배보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돌아와 주는 게 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가 최소가 되는 지점,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번은 3가지를 얘기해 가지고요. 최소 수송비 지점과 최소 노동비 지점과 직접 이익이 발생하는 지점을 차례대로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어떻게 돼요?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만 그 3가지 요인 중에서는 수송비의 비중을 가장 크게 본 것은 배보가 이 이론을 제시할 때만 하더라도 독일은 운송수단이 발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 생산비에서 수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고요. 그래서 그 요인을 일단 가장 중시했다는 얘기죠. 근데 수송비보다도 뭐가 인건비의 절약이 더 크다라 그러면 걔가 가장 또 좋은 입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지수를 얘기를 했었을 때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중량이 증가하는 애 있죠. 네? 증가하는 애는 시장에 입지해야 돼요. 원료산지에 입지해야 돼요. 가만히 연상을 해보세요. 저게 뭐냐면 최종 생산물의 무게 있죠. 무게하고 부피가 커지는 애예요. 어디에 입지시키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겠어요? 시장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완제품이 될 때가 무게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원료산지에서 무게하고 부피를 증가시켜서 시장으로 보내면 운송비 부담이 더 커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게나 중량이 줄어들죠. 그런 애들은 원료산지에서 무게를 줄여서 보내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도 생각하시고, 이거를 이제 중량이 증가한 애들은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원료 지수라는 게 요게 제품의 중량이고 이게 원료의 중량이거든요. 얘하고 같으면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중량이 증가되는 데는 A 있죠.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때 얘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분자보다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숫자는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다고요. 얘가 1보다 커지려고 그러면 분자가 커져야 된다고. 얘하고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00일 때 얘가 80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80의 원료를 투입해서 제품 만들어지면 100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중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걔는 원료 지수가 1보다 어떻게 돼요? 작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때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거 갖고 대입을 해서 한번 해봤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조금 이해를 해놓는 게 외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문제 가면 4번 지문이 있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있죠. 시장 지향 입지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돼 있죠.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얘는 100분의 80이니까 이게 나온 수치가 이게 0.8이잖아요. 1보다 작죠. 근데 만약에 제품에 대한 무게가 100이라고 봤었을 때 여기 있는 원료가 가령 예를 들어서 11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1 나오잖아요. 1보다 크죠. 그럼 얘는 중량이 어떻게 되나요? 줄어드는 애죠. 이 110의 원료를 투입해서 100이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애죠.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산업, 어디에? 원료 지향적인 산업이라는 얘기죠. 원료 산지에서 뭐를 줄여서 무게하고 부피를 줄여서 시장으로 보낼 때가 수송비를 더 절약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멘트 얘기했었잖아요. 시멘트의 주 원료가 뭐겠어요? 석회석이라고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시멘트 100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100을 투입해서 100을 생산할 수는 없죠. 불순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더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110 정도는 집어넣어야 불순물 제거되고 100 정도의 우리가 이 시멘트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110이니까는 1.1이죠. 1보다 크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완제품이 되는 과정에서 중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애죠. 그럼 어디에서 입지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원료산지에서. 거기서 줄여서 시장으로 보내는 게 수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시장 지향형 입지로 가장 유리한 경우가 어느 것이냐고 물어봤죠. 그럼 중량이 증가한 애는 시장으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증시라고 해줬잖아요. 기억하시나요? 중량이 감소하면, 그죠? 원료 산지. 그래서 감원 이렇게 줬잖아요. 글자 따갖고. 저렇게도 해드렸다고요. 그죠? 기본서에 가면 누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갖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5번에 그 정도만 하나 더 푸시죠, 뭐. 자, 수송비의 비중이 적고요.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의 경우 있죠. 그렇죠? 예, 무슨 입지, 지향 입지냐면 그건 직접 지향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편 원료를 주로 사용하면은 어디에 입지하는 게 유리해요? 보편 원료. 보편 원료라는 것은요, 시장 어디에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보편 원료라고 그래요. 지금 이게 주로 보편 원료 얘기할 때 물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이때쯤에서는
물에 대한 것이 보편 원료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좀 힘든데요. 예전에는 1960년대 70년대 하더라도 우리는 웬만한 데 가다가 물 있으면 그냥 마셔도 됐다고요. 그때는 물의 오염도가 적었으니까 어디에서나 손쉽게 물을 구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입지론은요. 1920년대에서부터 1950년대까지의 논리가 거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는 그냥 이론으로서 그냥 받아들이시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면 어디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어요? 시장으로 가는 거죠. 네, 시장에서도 물 구하기 쉽고 원료산지도 물 구하기 쉽으면은 그러면 운송비 비중을 줄이려고 그러면 시장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8번으로 가셔서 배우지 나와 있는데 그냥 배우지는 그 기본적인 배우지는 우리가 상권을 얘기하죠. 점포의 매출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고객이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배우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배우지라 이 조건을 보게 되면 면적이 넓고요, 인구 밀도가 높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의 소득 수준은 높을수록 좋겠죠. 근데 배우지의 범위는 항상 유동적이다, 가변적이다, 이제 고정적이다. 배우지에 보면은 이 배우지의 범위죠. 상권의 범위는 고정적이에요, 아니면 유동적이에요? 상당히 유동적이죠. 유동적. 계속 변하는 거죠. 그죠? 상권의 범위는. 자, 원래 거기 있던 시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수도 있죠. 대학교가 폐교가 돼서 갑자기 학생들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폐사가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다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의 범위라는 거는 고정적이 될 수는 없고요. 항상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8번 문제에서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권 이론에 가게 되면요. 레일리의 무슨 법칙이 있어요? 예, 소매 인력 법칙이 있고, 컨버스에 대한 분기점 모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무슨 모형이, 확률 모형이 있는데, 이게 계산상에서는 주로 얘네 둘이 들어오죠. 이렇게 컨버스 잘 안 들어오죠. 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그죠? 컨버스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얘 루트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싫어한다고요, 학생들이. 그냥 하는 사칙 연산도 힘들어 죽겠는데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니까 루트 안에서 분모 분자 계산한 다음에 루트 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또 쓰러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 여기 교재에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요,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라는 것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 한다 그랬어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 한다? 반비례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도 가끔 바꿔서 줘요, 안 줘요? 가끔 이론상에서는 바꿔서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논리해 보면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을 때 두 개의 도시의 만약에 크기가 같으면 중간에 있는 요 C라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 상권의 어떤 경계는 정확하게 어디가 된다 그랬어요? 중간이 되는데, 만약에 B 도시가 A 도시보다 2배 이상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어느 도시 쪽에 가깝게 간다 그랬어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규모가 작은 도시 쪽으로. 그래서 그거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거 문제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규모가 작은 A 도시 쪽에 이렇게는 물어보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요, 개별 점포에 대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개별 점포의 효용을 다 구해서 더해야 돼요. 그 중에 필요로 하는 개별 점포의 효용의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개별 점포에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효용을. 그럼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이 거리에 대한 거는 여기는 뭐를 써요? 마찰 개수를 쓰죠. 그 여기는 뭐를 쓰고요? 매장 면적을. 마찰 개수의 값은 이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얼마만 줘요? 2만 주는데 외부 모의고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생들이 1도 줄 수 있고 2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수치 정도는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게 결국 이런 거죠. 대전에 점포가 이렇게 있을 때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봤더니 얘가 20, 30, 50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 중에 A 점포의 시장 점유를 구하라고 그러면 요 세 개를 다 구해서 더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20과 30과 50분의 A를 구하려면 2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100분의 20이니까는 A의 시장 점유율은 20%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 허프는 7개까지의 점포가 존재하는 걸로 가정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3개까지 나오는 건 작년이 처음이었어요. 그 이전에 항상 몇 개밖에 안 줬어요. 2개밖에 안 준 거예요. 2개밖에 안 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각각 50%씩 준 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준 게 20대 80 주는 경우 있죠. 뭐 그런 경우가 또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대입해서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에서는요. 요거는 거기 10번에 가게 되면 문제 하나 나와 있죠. 근데 거기 지문을 보면은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를 구하라고 돼 있죠. 만약에 A라고 문제를 구하라고 그러면요. 요거는 1 플러스 분모가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A의 면적이. 여기가 B의 면적. 그리고 A, B 간의 거리. 요 식을 대입을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분기점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가 뭐가 들어가는 거. A가 들어가는 거는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냐가 물어보면은 A의 면적이 분모로 들어가면 돼요. B로부터 몇 킬로 지점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B의 면적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그거 줘요, 안 줘요? 10번 문제 보시면 지문에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라를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할 때 자, A의 면적이 1200이고 B의 면적이 얼마라는 거예요? 27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1200이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A가 1200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는 거리를 몇 킬로를 줬냐면요. 10킬로를 줬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1 플러스 했을 때 여기 계산했을 때 얘가 1200이잖아요. 얘가 얼마? 2700이에요.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25가 나와요. 그 다음 2.25까지는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 2.25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존재해요. 이게 잘못 찍어가지고 그저 찍는 거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에러가 뜨는 거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이거 계산하면 1.5 나와요. 이거. 그러면 1 플러스 1.5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5잖아요. 2.5면 10을 2.5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4 나오는 거죠. 그럼 A로부터 몇 킬로 지점? 4킬로 지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0킬로 지점이니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지금 얘가 1200이죠. 얘가 얼마예요? 27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있었을 때 0이고 2, 4, 6, 8, 10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절반이 여기란 얘기거든요. 절반이 5km 지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얘기한 것처럼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중간이지만 도시가 만약에 얘보다 크면은 경계는 규모가 작은 도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5km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거는 1, 2, 3번, 4번까지가 글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전은 이렇게 안 주죠. 실전은 딱 2개만 주죠. 실전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번이 3km, 2번이 4km 이렇게밖에 안 줄 거라고요. 맞춰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해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배열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4km 지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위에 가면 이제 9번 문제 상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을 때 1번에 가면 이제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되겠죠. 크기에 비례하고 어디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2번 지문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깝게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규모가 작은 도시 쪽에 더 가깝게 결정이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또 정리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12번 문제 가면은 허프의 확률 모형 또 계산하는 게 있죠. 자, 그럼 거기 모형에 보시게 되면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 있다는 얘기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마찰 개수는 2를 줬고요. 도시 인구의 몇 프로가? 60%가. 그럼 10만에 60%면 얼마겠어요? 6만이겠죠. 거기다 6만을 적어놔야 돼요. 네, 그걸 또 계산 다 하시고 깜빡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할인점 A라는 것은요.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네, 3,200이죠. 근데 거리를 몇 킬로를 줬어요? 2km 줬죠. 그럼 2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4죠. 얼마 나오겠어요? 4, 8, 30이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의 매장 면적은 얼마를 줬냐면요. 1,800을 줬죠. 예. 3kg니까 3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네, 9가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00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 구한 거죠. 여기 이렇게 해서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를 다 더하는 개념이죠. 네,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거기서 A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2000에 대한 800이잖아요. 그죠? 그럼 몇 프로 나오겠어요? 40%겠죠. 2, 4, 8이니까. 그러면은 몇 프로가 이용하냐면 60%가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6만이죠. 6만에 40%면 2만 4천 나오겠죠.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 나오고요? 40%. 답이 이제 몇 번? 3번 이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구해 가지고요. 요렇게 더해서 꼭 대입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밑에 가면 13번 문제 있죠. 자, 소비자 거주지 인구가 30만인데요. 그냥 신규 할인 매장의 이용객 수를 구하라고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매장은 매장 면적이 얼마예요? 여기는 매장 면적이 4만이겠군요. 그리고 거리가 몇 킬로요? 10km.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이제 공두개 빼면은 400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존 매장이 있겠고요. 기존 매장은 2만이죠. 5의 제곱이면 얼마? 그러면 얼마 나오겠어요? 800. 5, 8, 40, 2, 8에 16 이렇게 해가지고 800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 구했잖아요. 그죠? 구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더하면 얼마? 신규 할인 매장 물어본 건가요? 맞나요? 그럼 거기에 따른 얼마? 400. 그러면 1200에 400이니까 몇 프로 나오겠어요? 33%. 그 3분의 1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30만에 3분의 1이니까 몇만 간다고 봐야 돼요? 10만. 네, 그래서 뭐 요런 수준으로 난이도도 냈어요. 기출에서. 근데 이제 허프의 모형이 13번 같은 배열로 주게 되면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해준 게 뭐냐면
이용객 수의 도시 인구의 몇 프로만 이용한다 이렇게 출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일단 유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두 번 실수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또 간평사 쪽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바꿔버렸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12번 같은 경우는 10만 명의 60%가 이용하니까 6만이잖아요. 근데 6만인데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 40%니까는 2만 4천 명 나왔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시장 점유율의 크기를 물어볼 때 요 6만에 대한 얼마? 2만 4천 그래갖고 요거 40%를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요 10만 대비.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이렇게 출제를 한 거죠. 간평사 시험에서는. 그러면은 순간적인 또 착각을 유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도할 수 있죠. 매번 구하라는 게 여기 60% 인구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총 인구 기준 했을 때 시장 점유율이 몇 프로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거의 어디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얘기죠. 더 이상 내기가 요건을 바꿔주는 것도 뭐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수치 어렵게 주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평사 시험에서는 이미 한 번 냈어요. 전체 총인구를 기준해서.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계산 문제 할 때 해보신 거고 그걸. 근데 아마 또 기억은 잘 안 나실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재구성해갖고 문제 드리면 또 아마 이거 우리 안 배운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또 해본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 정도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이제 중심지 이론이 14번하고 이제 1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용어상에서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최소 요구치 배운 거 기억하시나요? 최소 요구치? 우리가 뭐를 최소 요구치라고 그랬어요? 최소 요구치. 자, 점포가 유지되기 위해 또는 도시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인구수를 우리가 최소 요구치.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 제공되는 또는 그 점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공간 범위예요. 그죠? 예, 그 공간 범위자 소비자가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까지 물건을 구매하러 올 수 있는 최대한의 공간 범위를 우리가 재화의 도달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15번에 보시면 나와 있죠. 1번의 최소 요구치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얘기를 하고요. 2번에 가면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거로 예상되는 거리 있죠. 예, 교통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제 단일 중심지일 때는 우리가 원형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근데 다수, 복수의 중심지가 있을 때는 정육각형의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15번에 이제 틀린 거는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공간균배의 원리에 따라 보면요. 집심성 점포가 있고 무슨 점포?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있는데요. 얘네 세 가지는 동종 업종의 점포 간의 집재성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유형의 점포고요. 얘는 떨어져서 입지하는 게 유리한 애들이고요. 얘는 특정한 지역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라고 그랬고요. 얘는 주로 어디에? 도심 있죠. 예, 도시의 중심에 입지해야지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우리가 집심성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여기 있는 애들이 뭐 농기구점, 어구점, 뭐 석재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서울에다가 농기구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한 달에 매출 많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농업지에 가다가 이거 오픈하면은 매출이 발생하겠죠, 꾸준히. 그러니까 그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 있죠.
예, 그 특정 지역에 가서 입지를 해야 되는 거.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그랬고, 여기 있는 산재성 점포 있죠. 예, 얘네들은 뭐를 해야 돼요? 분산 입지해야 되죠. 왜 분산 입지하는 게 유리하냐면 시장 곳곳에 소비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소비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소나 세탁소나 목욕탕이나 이런 애들 있죠.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네들은 떨어져서 입지를 해야지만 일정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여 있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일정한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뭐도 들어가냐면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잡화점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생각하셔도 되냐면 편의점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지금 뭐 말이 아니다, 난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같은 브랜드에서는 거리에 대한 그 부분을 제한을 두고 입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준다 손치더라도 경쟁 브랜드는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요 역 근처만 하더라도 지금 편의점이 몇 개나 있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매출을 크게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네 곳곳에 그거를 소비하는 계층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일정한 공간을 두고 들어섰을 때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은 떨어져 입지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집재성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또 낫죠.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주로 비교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 있죠. 여자분들이 왜 아이 쇼핑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쇼핑이라는 게 뭐겠어요? 눈으로 여러 가지를 보고 물건을 비교한 다음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죠. 의류라든가 가구점이나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생산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사무실이나 관공서나 금융기관들은 또 모여서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얘들은 어디에 입지해야 돼요? 백화점하고 그 다음에 도매상 있죠. 이런 애들은 중심지에 입지해야 돼요. 도매상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의 가격은 소매상보다는 좀 싸야겠죠. 가격을 싸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반영이 최소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송비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게 도심이죠. 그래서 이제 도심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이건 구별할 수 있으시죠? 그렇죠? 자, 거기 17번에 가시면 상업용 부동산의 적정 입지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얘기죠. 1번에 보면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할수록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유형의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그러고요. 여기에는 도매점, 백화점, 그 다음에 극장 뭐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왜 서울도 개봉관 그러면요, 종로 3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 개봉관이 있었어요. 그렇죠? 동네에 가게 되면 그때는 뭐 동시상영 뭐 이런 것도 있죠. 방음도 잘 안 돼 있고, 특히 시골 가면은요, 영화관 앞에 있으면은 대충 안에서 어떤 스토리로 돌아가는지 다 들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어쨌든 간에 도심에서만 이제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안 맞지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동질적인 업종끼리 모여 있을수록 좋지 못한 입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을 산재성 점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종묘점, 석재점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종묘하고 석재점 등은 어디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이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게 씨를 뿌리거나 하더라도 씨를 뿌릴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밭이나 무슨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나 수요가 발생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옆에 그 해설상에서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제목 정도만 구별하시면 돼요. 가끔 집세성하고 집심성 있죠. 그 제목 정도 바꿔서 이렇게 지문 정도로만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뒤에 19번에 가시게 되면 다음 보기에 들어갈 알맞은 점포의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걸 그랬을 때요. 기억에 가게 되면 배우지의 중심지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점포 간의 업무의 연계성이 크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무실, 관공서, 그 다음에 금융기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집심성 점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일 업종의 점포가 서로 분산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점포니까 산재성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아까 허프만 풀었었죠. 거기 21번에 보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있죠. 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도 계산하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요 식에다 그냥 대입해도 되죠. 그러니까 요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할 때는요. A 도시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얘는 여기가 거리에 그냥 제곱으로 확정이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인구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21번에 A 도시는 인구가 몇만이에요? 거리가 몇 킬로? 그러면 얘가 10km면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러면 공두개 빼면은 얘가 700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가 42만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거리가 몇 킬로? 그러면 20의 제곱이면 400 나오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은 1050 나올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두 개를 다 구해서 전체 중에서 A 도시와 B 도시에 대한 유인력의 크기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분의 A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다 더하면은 1750이죠. 분의 700. 이거 계산하면 0.4 나와요. 그럼 얘가 0.4라는 다른 애가 0.6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것처럼 비례식 대입해 가지고 크기하고 뭐 거리 A하고 B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인구가 얼마예요? 7만. 얘는 얼마? 그러면 얘가 6배 크죠. 6, 7에 40이니까. 근데 거리를 비교하게 되면 얘는 몇 킬로예요? 10킬로. 얘는 몇 킬로? 20킬로죠. 그럼 얘가 얘보다 몇 배 멀어요? 2배 먼데 거리의 제곱이니까 4배 멀다고 봐야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1대 6은 1대 4가 되니까. 그렇죠? 내항, 외항 곱하면은 4대 6이 나오겠죠. 4대 6이니까 전체가 10분의 4와 10분의 6이죠. 그래서 A는 10분의 4니까 0.4, 40%. B는 10분의 6이니까 0.6, 60%.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례식을 대입하는 거는요. 뭐를 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기를 안 쓸 수 있다는 거고 나머지 위에 있는 식은 뭐를 써야 돼요? 계산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써야지만 그 수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저거는 뭐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지만 익숙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이렇게 하니까 답이 나오는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계산 문제가 순서대로 있다고 해서 그거 풀면 안 되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거 꼭 지켜주시고. 자, 기출문제니까 여기까지 하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뒤에 지대론, 공간구조 이론 하시죠. 쉬었다 들어오십시오.